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정규군을 50만 명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사단을 17개를 더 늘리겠다. 라는 발표를 했지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50만 명을 늘리고 이 50만 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위 또 평가는 어떤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계 대공세 이제 1월 되면 양측이 세게 붙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러시아군의 추공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차부대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직결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갈지 그리고 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략적 목표는 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드디어 러시아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 기준으로 1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660명 더 죽어서 10만 400명이 됐네요. 이건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를 두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었다라고 되고요. 전차도 3,000대 넘었죠. 3,000세대 한 대 격파 추가로 해서 장갑차도 곧 6,000대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5,981대 2대 추가했고요. 차량 7대 추가 그리고 야포 지금 6문 추가 격파해서 곧 야포도 2,000문 넘을 것 같죠. 격파가 다란장 로켓 1문 지금 이 야포 다란장 로켓 이것들은 지금 대부분 스바토베 지역에서 치열한 포격전을 쌍방간에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바토베 지역에서 벌어진 전과, 야포 격파 전과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이 전투기도 한 대가 격추되는데 어떤 기종이 어디에서 격추되었다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제 샤이드 136 무인기를 오늘은 5대 격추했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방산물자 생산시설 이 현황을 점검했다. 방산 전시회에 가서 지금 이 러시아에 생산되는 무기 그리고 군수 지원 이런 품목들이 어떤 거냐 그리고 현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진이죠. 어떤 그 전시 컨벤션 같은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고 브리핑을 받고 이런 상황이고 뒤에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이 바로 옆에서 지금 의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아직 러시아군의 최고 권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갔죠. 가는데 이 나토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는데 대규모로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건데, 자, 일단 바흐무트를 갔습니다. 완전히 최전선이죠. 그리고 바흐무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바흐무트로 간 것도 사실인데 상식적으로 바흐무트에 갔으면 다시 키우에 돌아가서 뭔가 좀 휴식하고 또 정리 좀 하고 그러고는 이제 미국으로 갈 텐데 바흐무트 갔다가 정말 허를 찌르듯이 바로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가서 그 폴란드에서 미국이 제공한 C-40 수송기죠. 지난번에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도 탔던 바로 그 C-40 수송기죠. 그거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계속 나토군의 전투기들이 공중 호위를 해줬고 푸켓에 들어서서는 여기 이제 러시아군 전투기가 출몰할 수 있으니까 미군 F-15 전투기가 양쪽에서 호위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알래스카 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하고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지원에 큰 감사를 보낸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니까 더 지원을 바란다. 라는 이런 연설을 했고 그러면서 또 정상회담과 이 연설 속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제 전차, 미국제 전투기 이런 거 줘도 우리는 완벽하게 운용 가능하니까 걱정 말고 미국의 M1 전차 지금 3,000대 시장해놨지 않느냐. 그거 좀 달라. 그리고 A-10 전투기, F-16 전투기 좀 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연설에 대해서 공화당
그동안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거의 뭐 당론으로 반대를 해오다시피 했던 그랬는데 이 공화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공짜로 이렇게 자꾸 주는 백지수표, 공수표 남발하는 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었고요. 메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군이 어린이 2천여 명을 잡아갔다. 자꾸 어린이를 잡아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자꾸 이런 짓을 하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범죄를 독려했던 러시아군의 부인을 국제공조에서 지명 수배했다. 그런데 뭐 러시아에 있으니까 러시아 정부가 이 여자를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보내줄 리는 없는데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고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젊으니까 야, 너 뭐 남편 거기 가서 그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이제 강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 괜찮아,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 남자는 또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통화 녹취를 한 겁니다. 그 녹취를 깎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잡아야 된다 하고는 결국 이제 국제 공조. 그 맞다. 이 여성은 남편을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남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부추겼다. 그래서 공범이다. 이 여자는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국제 공조 수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국제 인터폴에서 러시아에게 이제 이 여자 신병 인도해달라 하는데 러시아는 신병을 인도해 줄 리는 없죠. 아무튼 이런 상황 정말 참,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위원회 서기는 푸틴은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됐다. 악몽에 빠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악몽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푸틴은 정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러시아 국영기업 간부단, 우주 관련한 국영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간부단들이 CEO를 포함한 간부단들이 도네츠크 시내에 있는 큰 호텔에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볼일 보고 나오다가 피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파르티잔이나 특수부대들이 뭔가 사보타주를 한 것 같은데 이 도네츠크 시는 지금 최전선이죠. 이 최전선에 하여튼 갔던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가 벨라루스에다가 공군기지 벨라루스 공군기지에다가 전투용 항공기 대거 전진 배치했다. A-50 조기 경보기 한 대, 그리고 전선 통제기, 또 전투기,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을 벨라루스에 있는 공군기지에 지금 대거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2월 24일 날 전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직전의 상황하고 거의 흡사하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벨라루스에 간 이후에 지금 뭐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걸로 봐서 진짜 이제 벨라루스가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푸틴의 압력에 못 이겨서 정말 참전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 루카센코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말 듣고 나중에 어떻게 뭐 그 정치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래? 안 그러면 내 말 안 듣고 지금 죽을래? 여기에서 지금 말고 나중에 죽을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드론 비습으로 키우 전력시설 60%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전력시설을 100% 복구했다라고 한 그 다음날 다시 60%가 파손되어서 이 추운 겨울날 키우 시민들이 다시 추위에 떨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군이 또 역대급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모스크바 군광구와 레닌그라드 군광구 부활을 예고하고 무려 17개 사단을 신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모병 광고를 시작했는데 역효과만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고 군비 확충 작업에 들어간 핀란드와 스웨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정규군 확충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정규군 확장 작업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군광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12월 21일 밝혔습니다. 쇼이구는 지난 2010년 러시아군 개혁 작업을 통해 서부 군광구로 통합된 모스크바 군광구와 레닌그라드 군광구를 서부 군광구와 별개의 조직으로 재창설하고 이를 위해 17개 기동사단을 신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각 군광구에 예단급으로 편성된 지상전투예단을 차량화 소총사단급으로 확장하고 각 군광구 직할 포병예단을 포병사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총 5개 포병사단을 두는 탈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쇼이구는 징병과 모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계약병을 최소 69만 5천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징병 신체검사 규정을 조정해 징집병도 대폭 늘려 현행 약 100만 명 규모의 정규군을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처럼 대규모 군비 확장을 선언했음에도 나토 등 주변국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쇼이구 장관의 군대 확장 선언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미국 동부 표준시 12월 21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2016년에서 17년 사이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 1개를 개편하는데 1년 넘게 걸렸다라며 쇼이구의 주장대로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확대 개편을 완료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시각과 달리 러시아는 전방위적인 징병 및 모병 확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21세부터 27세까지로 되어 있는 징집 대상 연령 규정을 확대해서 18세부터 30세까지로 늘리는 법령이 통과되었고 계약병 확충을 위한 모병 광고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광장 전광판과 지하철 광고판은 모병 광고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모병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으며 TV 채널들도 엄청난 빈도로 모병 광고를 내보내며 청년들의 자발적인 입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주말 할아버지를 위해 군복을 입은 자랑스러운 청년이라는 제목의 모병 선전 광고를 모든 TV 채널에 내보냈는데요. 소세지 하나를 살 돈도 없어 아끼는 차를 팔려는 할아버지를 위해 손자가 자원 입대해 입대 경력금을 받고 할아버지의 생활고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의 이 광고는 TV 송출과 동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입대해도 약속한 경력금은커녕 월급도 안 나오는 마당에 어떻게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세상에 돈을 받고 손자를 사지에 내모는 할아버지도 있느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전쟁 피로도와 푸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지금 과연 쇼이구의 호언 장담대로 대대적인 병력 확충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푸틴이 벨라루스에 갔다 와가지고 이 아조프해 연안에 있는 크라스노다르로 가서 지휘관 회의를 한 거죠. 여기에서 병력을 더 모아야 되겠는데 총동원령을 내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위상이 흔들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군제 개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개편을 하니까 병력이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더 모아야지. 라는 이런 명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군사력 군광구 현황을 보면 여기 이제 극동 지역이죠. 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이 동부 군광구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 중부 군광구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카스피해 연안의 남부 군광구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를 지키는 서부 군광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여기 보면 북방함대 그리고 북방함대 그리고 북극 사령부 자 이렇게 해서 북극을 담당하고 이제 북방함대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핵무기 전력을 지켜 나가는 이런 이제 부대 자 이렇게가 있는데 레닌그라드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닙니까? 그래서 레닌그라드 군광구를 신설해서 이 국경을 대고 있는 이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여기가 나토 가입했으니까 레닌그라드 군광구 신설하고 그리고 모스크바 우리로 지금 뭐 수도군단, 수도방위사령부 이런 거 만들어서 모스크바 군광구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유럽 지역하고 직접 전투를 하는 서부 군강구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서부 군강구를 세 개 군강구로 쪼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서부 군강구 병력을 세 개로 쪼개면 이게 군강구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그리고 서부 군강구 이 세 개를 각각 다 군강구에 걸맞는 전력으로 만든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군 병력만 17개 사단을 추가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군강구에 있는 이런 그 전투 예단들 이거를 사단급으로 개편한다. 왜냐, 미국이 이제 여단 전투단으로 다 갔다가, 그래서 전 세계가 2000년대 초반에 여단 전투단으로 여단급으로 만드는 게 완전히 붐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덩치 큰 적하고 싸우는데 여단급으로 편제는 너무 작다. 이래서 사단급, 군단급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리 하는데 우리도 사단급으로 가야지 해서 그 여단 전투단을 사단급으로 바꾸고, 또 여단을 사단으로 바꾸니까 또 병력 더 들어와야 되죠. 포병 여단을 또 포병 사단으로 바꿔요. 병력 더 들어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토탈 50만 명이 더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징병도 해야지. 그리고 징병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나이 20세에서 27세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30세까지 더 확대해가지고 들어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들어봐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정말 기가 차요. 자, 이 할아버지인데, Did anyone call about car? 그러니까 뭐 차 관련해서 뭐 전화 온 거 없어? 하고 뒤에 있는 손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소세지도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소세지 딱 샀다가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뭐 지폐 딱 한 장만 있어요. 그래서 소세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소세지를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오래된 차량을 이제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이 차를 사기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차값을 이렇게 이제 흥정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6만 루블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6만 루블이 필요해. 그런데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3만 루블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마구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6만 루블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오늘 환율로 105만 원. 그럼 3만 루블은 52만 5천 원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사람이, 영감님, 아니 이거 저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에요. 이 차가 어떻게 제가 이걸 6만 루블 줍니까? 3만 루블 이상 안 돼요.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소세지도 사야 되고 뭐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사인을 하려고 하는 차에 잠깐 이렇게 해서 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계약병 됐어요. 군대 입대 사인했어요. 이렇게 하고는 세상에 손자 아까 노란 잠바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군복 입고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지금 우크라이나 가면 죽는데 너 큰일 났다, 안 된다, 그냥 이 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정말 완벽하게 안전하게 됐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군대 가서 우리 국가가 안전하게 됐구나, 또는 너가 군대 가서 월급 받아 오니까 우리 가정이 안전하게 됐구나, 뭐 이 두 개의 어떤 그 중의적인 표현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는 손자를 끌어안습니다. 1분 50초짜리 광고인데 제가 이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저도 기가 차는데 러시아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지에 내몰고 자기 중고차를 살리냐, 말이 되냐, 이런 건데 이게 러시아의 현실이다. 그래서 과연 이런 광고, 이런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소세지 하나 못 사서 진짜로 차를 내다 팔아야 되는 게 현재 러시아의 현실인데 그거 정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더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동안 도네츠크 지역에서 재편성 작업을 진행해왔던 러시아군 최정예 제1근위 전차군이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다가 루한스크 전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바토베 전선 후방에 주력 전력들이 대거 집결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1월 대공세 주공 방향이 이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공세에서 사실상 소멸됐다는 판정을 받았던 러시아군 최정예 기갑군단 제1근위 전차군이 재편성을 마치고 루한스크 전선의 스바토베 후방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리만 공세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에서 리만으로 향하는 축선, 발라클레야에서 쿠판스크로 향하는 축선에서 동시 공세를 가해 당시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러시아군 제1근위 전차군과 제90근위 전차군 대부분을 괴멸시켰는데요. 제1근위 전차군은 당시 영국 국방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괴멸 사실을 확인해 줬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제1근위 전차군의 잔존 병력들을 긁어모아 부대의 뼈대를 만들고 여기에 예비군과 신규 징집 병력, 계약병 병력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난 2개월간 필사적으로 부대 복원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재편성 중인 전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바흐무트 전선을 바그너 그룹이 전담하기 시작한 11월부터는 급속히 전력을 재정비해 상당한 수준까지 전력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루안스크 지역에 이달 초부터 약 200여 대의 T-90M 전차가 배치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50여 대는 스바토베 후방 지역의 제4근위 전차 사단에 배속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관영 매체인 즈베즈다 TV는 스바토베 후방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약 10여 대의 T-90M 전차가 기동 중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현재 스바토베 후방 지역의 제4근위 전차사단, 제144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등 과거 제1근위 전차군을 구성했던 사단들이 상당수 전력을 회복해 재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 전력들도 속속 스바토베와 크렘미나 일대에 집결하고 있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의 공세에 대비해 제17전차여단, 제54기계화여단, 제66기계화여단 등의 전력을 보강하고 러시아군의 화력자산을 증강해 러시아 측의 집결지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은 며칠째 영상기온이 유지되며 비가 오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대규모 기갑부대의 공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제1근위 전차군이 움직이더라도 1월은 되어야 정상적인 기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들이 기상 여건을 살펴 북부 지역의 벨라루스군과 함께 양동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후 대공세를 통해 돈바스 지역만이라도 건지고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의도, 과연 크렘린이 뜻대로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T-90 전차 200대를 갖다가 동부전선에 배치했다라고 뻥을 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게 한 50여 대의 T-90 전차를 스바토베 후방에 배치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이렇게 스베즈다 TV가 올렸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로 지금 국군방송 이런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많이 봐도 10대 이상 안 보이는데 50여 대라고 합니다. T-90M 전차죠. 자, 이렇게 제1근위 전차군이 복원되었다. 이 제1근위 전차군에는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한 3개 사단 정도가 있다. 물론 3개 사단이 다 완편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PK 1개 사단에 BTG 한 2-3개 이 정도죠. 그렇게 해서 대공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왜 스바토베냐? 스바토베가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에 크레미나가 있고 크레미나보다 더 북쪽에 스바토베가 있어요. 그럼 스바토베에서 서쪽으로 쭉 직진하면 이지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이지움을 다시 재점령하고 그리고 국경에서 하르키우 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벨고로드에서 그래서 벨고로드에서 하르키우 그리고 스바토베에서 이지움 이렇게 해서 하르키우를 압박하고 그러면서 6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린 후에 그러면서 이제 휴전 협정해서 뒤로 조금 물려주고 이지움 내주고 그리고는 이제 돈바스 전 지역 그리고 자포리자 헤르손 남쪽 여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전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기량이 없으니까 여기는 러시아는 합동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병과 전차 속도 안 맞으면은 자 여기도 보십시오. 보병이 없어요. 전차 부대는 있는데 장갑차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보병하고 전차하고 속도 안 맞으면 각계격파 당하는 겁니다. 보병과 전차는 같이 가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각계격파 당하죠. 그리고 보병 기갑이 같이 가는데 포병하고 또 선발 안 맞으면은
자기 머리 위에 포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계속 뭐 독수리 연습 이제 부활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통해서 이 아주 군단급 기동훈련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자꾸 해봐야 우리 아군 머리로 포탄을 안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은 어딨냐? 이 시점에서 적은 어딨냐? 그렇게 해서 그냥 계획된 대로 때리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기동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거기가 우리 머리로 그냥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대로 된 어떤 합동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된 전력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건데 빨리 1월 아주 꽁꽁 언 땅이 되어서 대공세를 해서 뭐 이게 아마 최후의 공세가 될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박살나는 이런 정말 뭐 호흡기 딱 되는 이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